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민법 43회 중개사 민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보면 박스 형태의 문제가 작년에 약 9문제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1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평균점이 한 5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하나 특징으로서는 역시 금년에도 금년도에 나온 판례, 최신 판례가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는 판례 문제가 작년도에는 3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3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문제가 일반 이론에서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풀어보면 매우 쉬운 지문들이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실제 채점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연습을 했던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 보면 취소, 추인, 동의, 해제, 동철, 상추면, 해해, 취, 그죠?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취소 앞에다가 뭐를 붙이고 또 추인 앞에다가 또 뭐를 붙인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 그래서 뒤에만 보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나 무권 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정답은 4번입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손자에 대한 부동산에 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자, 어쨌든 41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내용에 출제자의 의도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쉬운 문제고 그 의도에 빠졌으면 출제자의 의도에 빠졌으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다. 4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죠. 5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이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통정호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보시면 1번 보시면 통정호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짜고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하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대리인인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통정호의 표시를 했다면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호의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자, 5번 보시면 가장소비대처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제3자이지요. 통정호의 표시 가장소비대처가 15일, 그 다음에 대금 채권을 양수하면 16일이니까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4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래서 이 박스 형태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이요. 기억 보시면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거 많이 한 거죠. 이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행의 착수라는 건 의무의 이행이지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그랬죠. 또한 허가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행 청구 소송하는 것도 의무 이행의 착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판례도 같이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의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리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해도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가 아니라 이때는 유효로 되죠. 투기 위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기역, 리을이 틀렸고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 45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틀린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을이 사망하면 을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그래요?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 성년의견 개시, 본인의 사망, 그 사파성사, 원수 그러면 대리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지 승계되는 것이 아니죠. 48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또 그러한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인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1번은 여럿일 경우에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자, 49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3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된다면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게 판례죠.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월권행위, 월권 대리가 인정이 되죠.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49번에 옳은 것은 5번입니다.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 X부동산에 관해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갑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었다 그랬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많이들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병이 을에 대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을이 추인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51번 아주 쉬운 문제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전세권 점유할 수 있지요. 그죠? 니은 지상권 점유할 수 있지요. 리을 임차권 점유할 수 있는데 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취득주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 포함됩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고요.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가 되죠. 따라서 52번의 정답은 5번. 5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기억 보시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가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지상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니은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전 소유자, 즉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디귿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1번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했다면 과실의 대가를 포상한다.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디귿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선자 현존의 이익이죠.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아니죠. 반환 시에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순위 반환 시. 5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가 청구할 수 없다 그러고 선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다 틀린다 그랬죠. 비용상환 청구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54번의 정답은 1번, 55번입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죠. 기억.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수인 한도론 우리 생활 죄송합니다. 상린관계 가장 규정 중에서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 있죠. 또는 안원방해 금지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가량물에 의해서 생활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피해 재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으니까 이때 소음 피해 재고를 청구할 수는 없죠.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니은이 맞고요.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예요. 자연이 흐르는 물을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걸 승수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무이지 적극적인 자기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55번의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56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완료하여야 한다. 그래요? 매각 대금 완납 시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187조입니다. 2번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취득합니다. 공유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지요.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한물권의 시효 취득을 하려면 타주 점유라도 무방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문이 명백히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56번의 정답은 5번. 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1번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 지분 포기했다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공유 지분 포기했다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3번 합의자 중 1인은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자신 지분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합유 지분은 합의자들끼리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4번 합유물에 관해서 경유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단지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면 사원총회 결의나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인화인 사단의 종중의 대표자는 어떠한 처분권이나 관리권도 없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 또는 규약에 의해서 처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따라서 이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58번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당연히 저당권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이야기로 이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단위는 토지는 필, 건물은 동이라 그랬죠. 그럼 소유권 이전의 단위와 저당권 설정의 단위도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실행이 되면 경락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단위도 소유권 이전의 단위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1번, 59번. 무슨 뭐 복잡한 계산 문제인 줄 알았는데 풀어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예요. 자,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X 토지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채권 체계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다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X 토지의 2번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가 갑이고요. 2번 근저당권자가 병입니다.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X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은 언제예요? 매각대금 완납시죠. 자, 기억 보시면 2022년 6월 1일 병의 경매 신청 일자죠. 그러면 병의 피담보 채권은 이 시점에 확정이 되지만 그보다 선순위인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도 당연히 이 사람 갑의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점은 언제예요? 매각대금 완납 시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담보되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의 경매가 됐다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맞아요.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그랬죠.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굳이 2억 원의 1.5%를 계산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3억 원 변제받지 못합니다. 니은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기억입니다. 1번. 60번입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곳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매수된 유류 저장 땡크는 뭐죠? 토지의 부합물이죠.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해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권원에 기해서 토지에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이라면 그것은 전세권자 소유죠. 따라서 별개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 상실이다 그랬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서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전부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1번의 정답은 2번, 62번.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죠. 기억 보시면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의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 이건 애시당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니까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랬죠. 그죠? 항상 법정지상권 나오면 똥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니은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그림 그려보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어떻게 됐죠? 병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네요. 그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발생하는 겁니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건물과 대지를 함께 그러면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뭐였어요? 일체로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62번의 정답은 2번 니은 하나뿐입니다. 6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자, 1번 요역지는 일필 토지이어야 됩니다.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됩니다. 3번 지역권의 존속기간 영구 무한 가능하지요. 4번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6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64번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있습니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랬죠. 전 10권.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것도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는 수업 중에 여러 번 언급했는데 전세권 나왔다 그러면 항상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전세권 이야기입니다. 2번 지문은.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는데 역시 10년을 넘지 못하죠. 3번이 정답.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4번은 틀린 겁니다. 학설은 그래요. 학설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러한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에 다툼이 있으면 즉 학설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번 보시면 전세권,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법정갱신 얘기잖아요.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64번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승낙 적격은 2022년 10월 5일까지네요.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에 발송되어서 9월 16일에 을에게 도달됐다. 틀린 것은 자 기억. 갑이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어요. 근데 도달이 이미 됐잖아요. 16일 날 도달된 다음에 청약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틀렸습니다. 청약 철회할 수가 없어요.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한 건데 이미 도달이 되었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니은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서 9월 22일 갑에게 도달이 됐어요. 어쨌든 승낙 적격인 10월 5일 이전에 도달이 됐네요. 그럼 갑과 을의 계약은 9월 22일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발신주에 따라서 9월 20일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보시면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다. 이거 뭐 한 거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러면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는 거죠. 을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지요?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 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죠. 여러 번 봤고요. 니은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도 동시행 관계 아니죠. 디귿 구분수의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해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는 2번입니다. 67번 뭐 수업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보상관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가관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입니다.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죠. 2번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가 없지요. 3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지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보상관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6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 주었는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죠?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이행치체일 때에는 최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X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당연 복귀라고 했으면 당연 복귀, 유인론에 해당하는 판례에 따른 물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등기와 무관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당연 복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아니죠. 병은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네요. 그럼 68번에 틀린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게 아니죠.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69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아니죠? 뭐예요? 낙성입니다. 교환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아니죠? 유상입니다. 증여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맞지요? 도급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래요? 우리 민법상의 요물 계약은 딱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현상 광고만 요물단지. 나머지는 전부 낙성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번, 70번.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관해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옳은 것.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해요? 아닙니다. 행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갑과의 약정에 불구하고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약정하면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하면 됩니다. 20년 약정했잖아요.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없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한지 관해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그랬죠? 네. 5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도 갑이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승낙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70번의 정답은 3번. 71번 권리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표로도 그렸고 그죠? 아니면 앞글자 따가지고 전해, 일대, 담해손 이렇게 했었죠. 자, 기억 보시면 권리 전부의 타인의 권리, 해제권, 그죠? 전해, 니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대감청, 일대,
그 다음에 디귿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담보권행위 제한이죠. 이때는 해제, 손해배상 전부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리을은 용익권행위 제한이잖아요. 악의의 매수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71번의 정답은 5번. 72번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5번입니다.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별도의 환매권 자체 행사하는 거는 제척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로 인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는 일반 채권에 따라서 일반 채권처럼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72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그랬죠. 뭐겠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다른 거는 토지, 건물, 또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7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억. 틀린 거예요. 예,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죠. 맞습니다.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까시오 안 된다 그랬죠. 깐다 이건 되지만 까시오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사용 수익한다면.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 3번입니다. 자, 7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죠? 이건 우리 많이 봤던 판례고요. 니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가액을 포함한다라는 거 우리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고요.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조금 까다로웠지만 기억과 니은 두 개가 옳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X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0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했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딱 봐도 무슨 뜻이에요, 이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6억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어디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4등분 한다 그랬어요. 서울과 과밀 지역. 그죠?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지역,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 4등분하죠.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과, 광역시 기타 지역. 여기서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액이 3억 9천 이내일 때 상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액이. 근데 지금 보증금 6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인법의 적용 범위 내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과 관련된 규정 등은 다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 환산보증금액 3억 9천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상가 임대차라면 그런 경우에 여전히 상인법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이 어떤 거라 그랬죠? 돈 받는 규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 보호에 관한 규정. 그죠? 그거 이외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수업 중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1번 대항력 인정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 우선 변제권 얘기잖아요. 돈 받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디귿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얘기잖아요. 이거 이제 11조의 2에서 개정을 했고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이 중대한 변경으로 폐업했다면 이때 해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을 신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6번에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찍은 문제 중에서도 그대로 나왔고 우리 수업 중에서도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판례예요. 이게 금년도 판례고 기억 보시면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수요자의 동의 없이 구분 수요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수요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특강 자료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의 우리 공유 이론에서도 소수지분권자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해 제거만 인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니은 보시면 구분 수요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의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서 다른 구분 수요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수요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시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금년도 판례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이다 그랬죠. 금년도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77번에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4번입니다.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지요. 물상 보증인. 2번 귀속정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그래요? 통지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못합니다. 3번 공사대금 그러면 가담법 적용 안 되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79번입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 이거 우리 많이 연습한 겁니다.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만일 을이 정에게 X토지를 양도했다면 정이 명의신탁 사정에 대해서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우리 많이 했었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5번. 80번 문제인데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80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옳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구분 수요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필수 기간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예전부터 계속 출제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다른 집은 신경 안 써도 돼요. 2번만 찾으시면 됩니다. 구분 수요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고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인 사무를 집행해야 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된다. 요 2번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요걸 타겟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2번에 대한 지식이 불안하다면 다른 데에서 여러분이 틀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좀 당황스럽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합격점이 넘어갔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설령 그 점수에 미달되더라도 여러분은 고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 아니 앞으로는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부진 모습으로 재충전하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32살까지 공부를 했는데 합격자 발표 날에 이미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합격을. 근데 이제 너무 그 시간을 기다리질 못하니까 제가 잠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발표 시간이 그때인가 5시인가 했는데 한 4시 정도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는데 안경테가 뚝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조짐이 안 좋다.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10년 가더라고요. 10년 동안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나라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의하다가 말고 돈 좀 벌어놓고 다시 고시 공부할까?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아, 그럼 어쩌라고요? 안 된 걸. 그럼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시든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삶의 한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또 나중에 가서 안 된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소송 같은 걸 통해서라도 또는 이의제기 통해서라도. 그리고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낄 거예요. 결코 지금 현재 됐다 안 됐다가 행복이고 불행을 가르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안 되신 분들도 희망을 갖고 마음 다 잡으시고 다시 또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꼭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